네,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가장 최근의 미사일 도발 시점으로부터 보름 만에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좀 의도부터 좀 물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가장 큰 의도는 그 북한의 존재감, 이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동해상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선호가 와가지고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맞대응 무력시 성격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지 날 됐지요. 네. 여기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또 한미 공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탐색.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1대1로 관련해 가지고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중국을 따지면 잔칫나라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그 북한이 나름대로 중국으로부터 이런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전반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분석을 잘해주셨고요. 예. 이제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부분 기대하는 것이 북한과 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수준들을 좀 이렇게 이 긴장의 수준을 좀 낮춰야 된다. 예. 이건 사실 뭐 기대일 뿐만 아니라 필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이 만에 하나 협상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개발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손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일련의 미사일 발사 혹은 핵실험 징후와 같은 이러한 위협 자체는 결국 북한 자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이건 북한 스스로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에 하나 협상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목표, 그러니까 북한이 세워놓은 목표, 핵과 미사일은 포기하지 않겠지만은 대화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그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미국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 쪽 참여 인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 그 이란 핵 협상에 이제 참여했던 전문가를 알려진 수전 디메지오, 그러니까 이제 뉴아메리카 재단 소속의 이제 인원인데 뭐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5 트랙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기여한 역할을 한 바가 큽니다. 이제 이런 인사들 참여한 걸로 봤을 때는 미국도 뭔가 하여튼 북한과 대화를 풀고 뭐 이란과 같은 그런 협상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일말의 기대가 당연히 있고 예.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나 어쨌거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협상 나올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뭐냐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목표치 혹은 이 제한 조건 안에서만 협상이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핵과 미사일 뭐 못 논다. 혹은 이번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는 얻어가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나옵니다. 뭐 네. 교수님이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맥락하에서 만에 하나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더라도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사일과 핵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핵 포기까지는 힘들고 핵 동결까지 가능한 게 아니냐.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대화 국면에서 몸값 높이기 시도다.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양욱 선생님께 잘 말씀해 줬는데 예. 그 최근에 이제 2박 3일 동안 그 스페인 오슬로에서 북미 간 1.5 트랙 했지요. 거기에서 이제 북핵 문제, 북미 관계, 또 특히나 지금은 이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뭐 3명을 포함해 4명이 억류돼 있죠. 이런 인도적 문제까지도 폭넓게 논의됐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연장선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은 뭐냐, 이게 북한이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예. 과거에도 보면은 이 보통 북한이 국면 전환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북 간의 대화 또 육자 회담 이런 대화의 틀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그 서로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대화 분위기 조성에 좀 더 큰 거를 했는데 일서로 단절됐을 때는 배란권 전선,
그런데 위기 조성 전술을 통해 가지고 국면 전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런 최선희와 이 미국 간의 1.5 트럭 선상에서 뭔가 이 미국의 그 변화 네. 이것을 하나를 보여주기로 하는 기대치도 있겠지만 또 예. 어떤 이러한 이런 탄도 미사일 발사해 가지고 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빨리 미사일이든 핵이든 또는 지금 이제 그 북한 억류대에 있는 이 억류 미국인들 예.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빨리 호응해 나오라는 이러한 우회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일단 미국과의 어떤 대화 여부에 대해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면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우리 정부와의 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두고 조금 약간 다른 뉘앙스다 이런 또 분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된 것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이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정된 좀 뭔가 조치, 다시 말해서 비핵화 선언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IAEA 사찰단, 적어도 이게 그 방북해가지고 사찰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돼야만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예. 이렇게 보이고 그런 것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국은 한국, 중국을 내세워가지고 계속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다음 주 이제 한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북한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이거 어제는 남북 간의 의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의제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아마 이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이 대결 국면에서 크나큰 피해를 입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뭔가 공감하고 있는데 네. 이 대화를 이끄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그 압박에 대해서 소위 굴복하는 행태는 취하지 않겠다. 뭐 이것이 북한의 나름대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발사된 내용으로 저희가 좀 추정을 해봤을 때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발사 장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여태까지 발사 장소를 보고 있으면 좀 틀립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3월 말부터 3월 22일하고 4월 뭐 5일, 그래서 4월 16일 이때 발사된 거는 신포 지역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신포 지역은 이제 북한의 잠수함 그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쪽에서 발사했을 때는 잠수함 관련이나 혹은 바다 쪽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KN-17 미사일. 그래서 이제 대함 지상에서 바다로 쏘는 미사일인데 뭐냐면 항모를 잡는 KN-17이라는 그런 미사일이 지난번 열병식에 한번 공개됐었습니다. 이제 그 미사일이 이제 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 29일 발사 때는 북창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이제 어떤 미사일인지 조금 좀 감이 좀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발사하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발사한 지역은 보면은 구성입니다. 우리가 방현 비행장 인근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 정확히는 뭐냐 하면은 지난번 2월 12일에 그 북한이 북극성 2형을 발사하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정확히는 그 구성에 있는 그 전차 공장에서 활용하는 일종의 시험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극성 2 계열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지금 장소로 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일본 쪽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고도가 1,000km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이제 700, 800km 정도 거리를 날아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한 이제 이 사정거리를 정상각도 발사로 환산해 보면 이제 소위 지금 발사는 고탄도 발사, 고각도 발사로 볼 수 있고 정상 발사로 환산했을 때는 2,000km 이상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중거리 미사일 북한이 발사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뭐 조금 더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은 결국 뭐냐면은 ICBM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이제 물론 뭐를 발사했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높여가는 과정이 궁극적인 목표하는 결국은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가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차분차분 입증을 해 나가는 게 북한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정부는 한 700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800km다. 이게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제가 되게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미사일 관련된 보도가 나왔을 때마다 뭐 우리 군 쪽에서는 보면 실패다, 뭐 혹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 발
발사할 때마다 한 발 발사할 때 비용이 얼마인데요? 절대 실패하는 식으로 발사하지 않습니다. 예. 각 단계 능력을 검증하는 발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번 발사 때는 솔직히 이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죠. 그때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거리로 쏜 겁니다. 예. 쏜 거고 고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사일 능력이요, 이제 점차 달이 가면 갈수록 지금 확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능력 자체가, 북한은 이 능력 자체를 그러니까 최소한 협상 전까지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려놔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동결을 하더라도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말 앞으로 몇 개월이고 치열하게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내일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제 국내로 오게 되는데 당연히 오늘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게 되겠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양국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 약간 하나 추가를 예. 하면은 먼저 추가해 주시고. 일단 지금은 이제 북한의 구성 지방에서 쏘았다는 것을 예. 쏘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직까지 추정입니다만도 비행 시간이 약 한 30분이라는 점.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양국 선생님께서 일본 이 같은 고도가 1000km 이상이 된다는 점. 예. 이렇게 만약 이것이 성공했다 하면 엄청난 이 탄도미사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거든요. 아, 예. 적어도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보통 그 이 북한이 미국까지 마하 한 15 정도 내를 한다 하면은 30분 정도 하면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예. 물론 뭐 뭔가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세 가지의 기준을 봤을 때는 예. 아마 그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극성 2형, 2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그 북극성 2형 이런 발사할 때 보면은 ICBM의 애고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아마 적어도 이번에 성공을 했다 하면 적어도 ICBM 중거리를 봐야 되겠죠. 중거리 탄도미사일 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와이까지도 사정거리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엄청난 위험 요소 될 수 있다. 특히 30분 정도 비행을 했고 그것이 고도가 1000km 이상 됐다 하면은 적어도 여기서는 한 5000km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것은 위협된 이런 그 탄도미사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방한단이 예. 현재 내일 지금 공부를. 현재 중국에 가 있습니다. 예. 중국에 지금 1대1로 해하고 있는데 이 퍼틴즈라는 그 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여기에는 보장선이 아시아 보좌관이지요. 두 번째는 휴크라 해가지고 한반도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지난 우리 그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런 전화 통화에서 아마 앞으로 조만간에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라든지 이런 건 논의하는데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발사한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죠. 예. 어떻든 간에 이런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런 발사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겠습니다만도 그러나 기존에 봤을 때 오늘 뭡니까 우리 NSC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이런 그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북미 간의 대화 또는 남북 간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선상에서 내일 방한하는 이런 그 미국의 백악관 관계자. 대표단들 이 대표단들이 한국에 대해서 주문상이라든지 한국 이익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위원님은 좀 내일 어떤 대화들이 오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한미 간에 서로 이제 좀 껄끄러운 이슈들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용 언급하면서부터 사실 국내에서도 좀 격앙된 반응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예. 뭐 하여튼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동맹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뭐 당장 내년부터는 뭐 한미 방위 분담 협상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북한에 관해서 어떤 전략적 기조를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소위 NSC 구성을 하고 이제 국가안보실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스텝들은 그 전 정권의 스텝들이 이제 주가 네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향들을 충분히 거기서 반영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내일 얘기를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나 진행되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들, 방향성에 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북미 뭐 회담했으니까 그 내용들도 좀 이렇게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에서만 일단 얘기가 되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역시 지금 새 정부의
정부에서 새로운 그 NSC 구성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이제 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미국에서 미 국무부의 그 동아시아 태평양 보장 이런 부분 아직 선임이 안 돼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이제 한 5개월이 흘러가 있는데 여기에 정무직이 한 5천 명 됩니다. 근데 여기 한 500명 정도까지 안 됐어요. 특히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인사, 조직 이런 개편의 와중에 있거든요. 예. 두 번째로 내일 오신 사람이 이제 대부분 뭐냐 했기에 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된 부분이단 말입니다. 보통 한미 간 일하면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두 개 있는데 거기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아시아 시연보장과 또 한반도 보장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조금 하지 않고 네. 아마 이런 안보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논의는 될 것이다. 그러나 논의는 되되 구체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오늘 NSC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라면서 대응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취임 선서식에서는 또 여건이 허락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 새 정부에서 대북 기조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오늘이 어떤 계기가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새 대통령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서 공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안보에 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하되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 긴장 완화를 추구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일 것이라는 건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소위 이제 그 삼축 체계,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걸 구축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삼축 체계 추진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국방비 같은 경우도 뭐 한 공약 과정에서 뭐 정식적으로 공약집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한 3% 정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방향이 국방 방향이 아무래도 그 동맹에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소위 자주국방 쪽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자주국방에는 가격표가 붙습니다. 엄청난 가격표가 붙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역시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실장을 누굴 선임을 하시느냐, 그다음에 또 이제 이후에 국방장관이 어떤 분이 되느냐, 네. 뭐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교, 통일 쪽은 어떤 분이 끌어가느냐 이런 임무를 좀 봤을 때 좀 더 그림이 자세히 그려지지 않겠나. 일단은 지금 뭐 대통령이 그 공약에서 내세웠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발표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속도를 높여라.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다분히 이제 딱 봐도 느껴지는 것이 다분히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이 있구나 현 정부 자체가. 그래서 이제 KAMD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드나 이런 부분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스스로의 의존도를 높이겠다. 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읽힐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소위 이제 사드 이 한국형 KAMD의 이 방어 시스템 자체가 이 소위 말해서 사드 정도로 광역을 방어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안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새롭게 검토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소위 그 사드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조금 이제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한참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용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심지어는 국내에서는 격앙된 의견까지 나와서 야 이럴 거면 걷어가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당장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미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실 외교나 전쟁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정부가 사드를 넘겨라.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통제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형 이렇게 뭐 중국 쪽 넘어다 보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100%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러한 해법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하여튼 좀 새 정부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어떤 강대국들의 그 이런 움직임 속에 좀 끌려간 듯한 그런 그 타이밍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새 정부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북한의 말씀하시죠. 그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사드가 만약에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운용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만약 우리가 우리가 운영을 한다 하면은 중국의 이 우리에 대한 그 반발 이것은 잠재울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드가 미국의 MD 체계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아직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도 대통령께서 취임사 이런 것을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간추려 보면은 예. 뭔가 그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한반도 평화 구상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전략적 그 전략이랄까요? 이럴 때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고 특히나 한미 동맹의 건강한 압박과 대화 병행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선상에서 오늘 뭡니까? NLC 해가지고 북한에서 강력한 규탄을 했지요.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여기 대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지 말라. 네. 예. 한미동맹은 튼다 이런 것을 보냈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건강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뭔가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잠시만요. 네. 지금 국방부에서 오늘 새벽에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네, 현장 함께 보시죠. 지속적인 위반으로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핵 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 1차장의 성명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명백한 도발이다. 네, 도발 중지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교수님 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군이 강력한 그 억지력 또 그리고 예. 도발에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이런 부분 아주 시적절한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앞에 말씀드린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앉아 이 대화와 압박의 병영 그 속에서 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한미동맹을 건강하지만도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의 성격을 지닌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국제협력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징벌, 응징 이라 했지만 또 다른 남북 간에 풀 수 있는 산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성문화라든지 또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예. 또 민간 계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NLC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러한 청와대의 발표도 있었지만도 그 속 내에서는 뭔가 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부분 대화의 문도 좀 열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어가지고 백개방 3천이라든지 한반도 신뢰가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는 자신보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 대화의 문을 점점점 넓혀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저희가 국방부 브리핑 내용 들었는데요. 예, 좀 예.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합참의 지금 이러한 발표는 사실 이제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북한의 어떤 주요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는 북한의 지금 미사일 발사 오늘 아침에 발사가 성공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완전 실패다 예.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런 발표가 없을 텐데 일단 발표를 하는 부분은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새 정부 들어온 다음에 최초의 도발이기 때문에 예. 또 군에서는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예.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성명을 통해 가지고 센 발언을 하는 것보다는 되려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으면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역 안에서 굉장히 강한 전략적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거나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자꾸 말로 해서 분위기만 에스컬레이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까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지만은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예를 들어서 그 전 정권에도 추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북한 자체가 이제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과 동급의 국가다. 그다음에 소위 이제 대한민국 같은 국가는 너희하고 우리 얘기할 필요가 없고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소위 마치 강대국의 그 패권 그 정치를 하듯이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유화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 그다음에 그 메시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존재감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외교력과 협상도 같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 국방부가 그 비록 말이지만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또 오늘 아침에 대통령 주재 NSC 회의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할까요? 특히 이 킬체인이라든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서 조속한 구축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네. 이것은 실제 행동하고 같이 맞먹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제가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남북 간 대화의 단절 또 육자회담 단절 상황에서 북한의 핵 능력 더욱더 고도화됐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화됐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미국의 지금 이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네. 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한말 실패에서 다 실패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 있어더라도 한꺼번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압박과 대화 병행하더라도 좀 더 신뢰의 사회면은 대화 중심으로 무기 중심으로 가야만이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남북관계 단절되어 있으면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합니다. 남과 북은 이방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대해서 지금 문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한국이 왕따 되지 않으려면은 기본이 남북 간의 대화. 이게 돼야만이 우리의 장단에 북한도 춤추고 중국과 미국도 협조자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기본은 남북 간의 대화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